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30가지 지혜,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입니다. 지은이는 칼 필레머, 옮긴이는 김수미,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인스턴트 문화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과 평생을 해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함께 살고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의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독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 힘입어 진정한 관계 전문가라 할 만한 65세 이상 노부부 700여 명을 3년에 걸쳐 만나고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들려주는 사랑, 결혼, 관계의 조언을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태도로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수백 시간의 인터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삶,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혜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가지 노하우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짝을 선택하는 법,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테크닉이 필요한 커플 간의 대화법, 생계와 자녀 양육, 그리고 인적 문제까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첫 마음의 열정과 성적 기쁨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 등 현자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랑을 확인했다면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 하나의 삶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생각을 조율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하고 또 대화해야 한다는 것, 대화는 말뿐만 아니라 눈빛과 몸짓과 아주 작은 행위로도 가능하다는 것, 많은 시간과 크나큰 돈을 들인 선물 하나보다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선물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등 일생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관계의 지침들로 가득한 책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1장) 타인과 일생을 함께한다는 것.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백발이 되어도 병들어 아파도 주름투성이라도 상관없어.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만 중요할 뿐이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저런 걸 해주고 돈이 많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픈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2장 함께 살아갈 날들을 위한 대화. 대화를 꼭 하라고 말하고 싶어. 결국 그게 망가져서 탈이 난 거야. 대화를 회복해야 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서로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더 나은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 바로 우리가 그랬거든. 그런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3장 어두운 인생길에 서로가 등불되어
때로는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도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거든. 인내에게 답을 구하며 대화를 신청해봐.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를 배우려고 노력해봐. 먼 미래를 바라보며 맡기고 기다리면 돼. 나머지는 시간이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오. 미래를 두려워 말고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거지. 4장. 혼자가 편한 내가 당신과 살아가는 이유. 평생 데이트하듯 살자고 약속했어. 같이 데이트하다가 잠자러, 아이돌 보러, 일하러, 치료받으러 잠시 서로 헤어지는 거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런 자세로 살기로 했어.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틀을 잡아준 기막힌 방법이었다오.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상상해봐. 평생 데이트하듯 사는 것. 그게 우리 부부의 비결이야. 5장. 함께 나이 들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한 30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 성장의 폭과 깊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금의 내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오. 비로소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고. 타인과 일생을 함께 한다는 것. 결혼에 관한 조언. 일단 사람을 잘 만나야 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아주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해.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감을 고르는 안목이 중요하지. 시원찮은 사람 만나놓고 행복하길 바랄 수는 없잖나. 젊었을 때는 외모에 혹하는 수가 많아. 얼굴만 쳐다보고 살 것도 아닌데 말이야. 신이 정지, 배려, 유머 이런 걸 봐야지. 필생의 목표가 뭔지, 성공이나 성취, 돈,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이야. 종교관도 중요해.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입장과 감정도 빼놓을 수 없지. 어떤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지 잘 따져봐야 해. 나는 재미있어 죽겠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성적으로 안 맞는 거야. 나는 치우는데 상대는 어지럽히면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상대 부모나 가족이 싫다면 그것도 큰 문제야. 아무리 따져봐도 마음에 걸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해. 그런데 다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곤 하지.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안 됐지만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오. 제니퍼 82세, 결혼 59년 차. 사랑하면 더 똑똑해져라. 첫 번째 지침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 사실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지극히 복잡한 그 무엇이다. 물론 무엇보다 사랑의 감정이 우선이고,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 관계에 헌신하지 말아야 한다. 단 사랑이라는 직관적인 느낌에만 의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탠리 무디는 이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사랑의 행복에 겨워 결혼할 사람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해. 결혼은 사랑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법적이고 경제적인 공적 합의이며 이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결혼을 통해 부부는 재정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 장차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반이자 서로의 곁을 지킬 도덕적이고도 법적인 의무가 뒤따르는 헌신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현자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논리와 이성을 동원해 평생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따져볼 차례다.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마음과 머리의 조화에 대해 가르쳐줄 유니스 슈나이더 73세를 만났다. 그녀는 남편 네이와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들은 유니스가 15, 레이가 16살 때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고교 시절 진지한 관계였다가 유니스가 간호학교로 진학하고 네이가 군에 입대하면서 한때 헤어져 있었다. 하지만 네이가 제대한 뒤에 두 사람은 결혼했고 53년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유니스도 처음엔 당연히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땐 혼전동거 세대가 아니라서 데이트를 하고 밤이 되면 귀가를 했지. 작별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는 네이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졌어. 앞으로 그와 떨어져 살 자신이 없었어. 낮 시간의 짧은 만남이 늘 아쉬웠고 헤어지자마자 그와의 만남을 고대했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지. 사랑을 확인한 유니스는 즉시 머리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결혼 생활의 실제적인 면들을 꼼꼼히 따져보았다. 이제 실제적인 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그가 좋은 남편이 되어줄까?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아내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는 게으름뱅이는 아니겠지? 생활비는 잘 벌어다 줄까? 일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부부가 되려면 먼저 서로를 잘 알아야 해. 아주 속속들이 말이야. 그래야 인생이나 결혼에 대해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와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혼은 성공하기 어려워. 유니스의 신중한 고려는 머리와 마음의 균형에 대한 인생 현자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머리와 마음의 조화를 역설하는 그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중요한 건 인생의 목표야. 외모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해. 물론 남편은 나름 매력이 있었어. 그걸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남편도 자세히 보면 나름 귀여워. 매력적인 동시에 게으르지 말 것. 책임감을 지닌 동시에 귀여울 것. 인생의 현자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지지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따르는 동시에 머리를 쓰라는 말의 의미였다. 결혼 전에 필요한 자산 실사.
머리를 쓸 것이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검토하면서 체계적인 파트너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조언들 중에 여기에 꼭 들어맞는 사업과 관련한 비유가 있었다. 사업과 낭만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겠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이제 낭만적 사랑은 잠시 접어두고 파트너가 평생을 함께할 좋은 반려자로서 객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생의 현자들은 관계에 헌신하기 전에 자산 실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딱딱한 회계 용어는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는 열정, 무지개와 나비, 장밋빛 전망, 호르몬처럼 비현실적인 낭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바라보게 한다. 자산 실사는 경영 분야에서 기업이 합병 가능성을 심사할 때 쓰는 용어다. 자산 실사 절차의 최대 관심사는 후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다. 하지만 두 기업의 경영 스타일이나 원칙이 서로 맞는지 평가하는 양립 가능성 심사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울러 후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및 적합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안정성이나 기업 문화 등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머리를 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경영적 접근법을 결혼이라는 합병에 적용하라는 뜻이다. 사랑은 이성을 가만히 모셔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면밀한 검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애초에 그 깊이를 의심해 봐야 한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질문을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훌륭한 배우자감인가?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배우자인가? 이런 질문들에 객관적으로 답하는 것은 배우자 선택이라는 게임에서 최대한 내게 유리하도록 하라는 기본 규칙의 중요한 단계다. 과거에는 몇몇 문화권에서는 현재도 자산 실사 과정이 양가 부모나 친척에 의해 행해졌다. 인도나 중국 출신의 인생 현자들 중에도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있었다. 라이리안 79세는 60년 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 세대다. 그녀의 친척들이 중국에서 이민원 한 청년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리안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내 만남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서 50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 성공 비결에 대해 리아는 이렇게 설명한다. 친척 어르신들이 그 청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봐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알아서 했어. 그분들이 중매를 서주신 거지. 조건이 만나보고 만남을 주선하는 거 말이야. 그러면 일은 상당 부분 진행된 셈이고 이제 마음의 결정만 내리면 돼.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배우자는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야. 천생배필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지. 독자들 중 자산 실사 과정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일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몫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안들을 따져보고 나서 헌신적인 관계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현대사에서 결혼을 비롯하여 그 어떤 헌신적인 관계에도 사전 자산 실사는 필요하다. 자, 이제 파트너 선택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면 자산 실사 절차를 위한 3가지 주요 질문에 답해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조언한다. 다음에 3가지 질문은 사랑의 감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행동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생계를 꾸릴 만한 사람인가? 구 프로바이더. 인생의 현자들에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소 구식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장래 파트너가 될 사람을 평가하는데 소중한 지침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에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현대사의 커플은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제력이 있는가? 결혼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제 단체의 성격을 띈다. 부부는 경제적 성공과 생활 수준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구 프로바이더, 좋은 생계의 부양자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들은 철저한 직업윤리를 가진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직업적인 성공, 자신이 목표한 대로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관건이라 믿는다. 역으로 직업적인 목표의식이 약하다든지 혹은 전무하거나 성공에 관심이 없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파트너를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지적한다. 세실리아 파울러 76세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야망 없는 삶의 모습을 보았다. 상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을 때는 물질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 물론 매력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를 대하는 태도 이거 하나는 꼭 봐야 해. 한쪽은 열심히 일하며 끝없이 성공을 추구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곤란해. 자신은 죽어라 일하는데 상대방은 멀뚱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무 힘들 거야. 부부가 똑같이 열정과 야망에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걸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봐.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면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격을 잘 봐야 해. 학교든 직장이든 거기서 성공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공 따윈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지 그런 걸 신중히 고려해야 해. 이처럼 상대방의 일하는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자산 실사의 핵심 단계다.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하며 떠돌아다니는가? 경력을 개발하려는 계획도 없이 장래성 없는 직장만 죽어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직장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 한다든지 돈을 꿔달라고 하지는 않는가?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도 바뀔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돈을 잘 버는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몫을 감당함으로써 각자 경제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둘째,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가? 생계를 꾸리는 능력이 좋거나 높은 수입을 올리는 거 다 좋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파트너의 물질관리 능력도 살펴봐야 한다. 데이트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돈 관리를 양심적으로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관계의 앞날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나 성공 의지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의 경제적 책임감을 잘 따져보라고 권한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서 야기되는 수많은 불만의 화근임은 분명하다. 인간의 현자들은 결혼이 재정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관계임을 일깨운다. 커플은 대개 통장을 합치고 중요한 돈 문제는 함께 결정한다. 아울러 부부는 서로의 빚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 결혼은 고 파트너의 경제적 태도나 행동과의 결혼을 의미하며 한평생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만약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조언한다. 에릭 굿먼 69세는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거의 돈 문제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아.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 돈 문제야. 그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 파트너의 재정 습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현자들은 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시한다. 바로 심각한 빈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같은 좋은 빚이 아니라 신용카드 영수증이 잔뜩 쌓여 있다든지 과도한 지출에 허덕이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말한다. 에릭은 빚이 잔뜩 있다면 바로 거기가 문제 지역이야 라고 말한다. 배우자 될 사람의 재정 습관을 미리 다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의 행동을 보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씀씀이가 해픈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재정 상태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자산 실사를 행할 때 허버트 몽고메리 66세의 조언대로 이렇게 자문해보라. 재정을 합칠 정도로 그를 신뢰하는가? 젊은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습관의 차이야. 결혼 전에는 내 통장, 내 고지서였지만 결혼하고 나면 우리 통장, 우리 고지서가 되는 거야. 결혼할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 거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결혼한 사이라면 당연히 믿고 통장을 합칠 수도 있어야겠지. 셋째, 좋은 부모가 될 차질이 있는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므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의할 일은 거의 없다. 그 주제를 꺼내면 파트너에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괜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진지한 관계로 들어서기 전에 파트너가 연인이나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장차 부모의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파트너에게 정말로 자녀를 원하는가부터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한다. 다들 파트너가 당연히 가정을 이루기 원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데 그건 오산이다. 이것은 짐작만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과 신중하게 상의해야 할 문제다. 나딘 퍼킨스 65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심해.
가끔 젊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하지.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속으로는 한 번씩 자녀를 가질지 말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이야. 한 사람은 아이를 간절히 원해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하지만 이 말은 자녀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 경우가 가끔 있어. 나중에 그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부부를 봤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보라고 도전장을 던지지. 앞으로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10년 후 그림에 자녀도 들어있는가? 라고 말이야. 칼라본의 76세는 자녀를 몇 명 낳을지도 상해보라고 권한다. 자녀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서로 생각이 일치해야 해.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까지 알아야 해. 자녀를 여럿 원하는지 조금만 원하는지도 3명은 낳고 싶은데 자기는 어때? 글쎄 2~5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서로 자녀를 원한다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차례다. 배우자 될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려면 세부 사항까지 상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파트너가 부모 되기에 동의했다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럴 땐 어떤 가정을 이룰지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거트루드 번의 71세는 이렇게 제안한다. 결혼 전에 자녀를 가질지 말지 합의를 봐야 해. 그런 다음에는 구체적인 것들도 이야기해야 해. 나중에 상황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양육 방식 이런 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협의해 놓아야 하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일이 닥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미리 협의해 둬야 해. 인생의 현자들은 각자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대화하라고 권한다. 관대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아니면 간섭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서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서 파트너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라. 친구 또는 친척의 자녀와 어울리는 기회를 마련해 파트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아이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따분해하거나 귀찮아하는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 양육 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문제는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다. 인생의 현자들은 파트너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라고 권한다. 그 사람이 좋은 아빠 혹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관계를 재고해봐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질문은 앞서 나왔던 첫 번째 질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부부가 자녀 1명을 낳고 기르는데 약 25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따라서 자산실사의 현실적인 한 부분으로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고려해봐야 한다. 머리를 쓰라는 조언을 담은 앞의 3가지 질문은 사랑의 감정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준다. 물론 이 3가지 외에도 중요한 질문이 많을 것이다. 각자 자신의 주요 관심사를 목록에 추가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자산 실사 계획을 수립하라. 이 과정이 생략된 결혼은
자신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런 결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꼭 해야 할 질문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는 불행한 결혼을 피하는 방법이다. 3.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30가지 지혜. 1.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인생의 현자들은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고 조언한다. 일생의 짝을 만난 순간 누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위험 신호가 반드시 들려온다. 2. 사랑한다면 더 똑똑해져라.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면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제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젊은 날의 낭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결혼은 일생을 건 모험과도 같기에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3. 하나의 삶을 위한 2개의 생각. 사랑은 찰나에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그 찰나의 사랑을 평생 동안 완성해가는 매우 특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바로 2 사람의 가치관이다. 2 사람의 생각이 하나의 삶을 위해 쪼개질 때다. 4. 2 사람 대 2 집안. 결혼이 2 사람의 만남이라고만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이란 2 사람이 아닌 2 집안의 결합이라고 강조한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의 문제로 좌지우지 될 때가 많다. 중심축은 부부라는 걸 기억하라. 5. 관계를 시작해선 안 되는 3가지 위험 신호.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참으로 복잡한 과제다. 다음에 3가지 위험 신호는 꼭 살펴라. 첫째, 아무도 내 파트너를 좋아하지 않을 때. 둘째, 파트너가 심하게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폭발시킬 때. 셋째, 술을 절제하지 못할 때. 6. 최고의 짝을 선택하는 5가지 비결. 최고의 짝을 선택하려면 다음 5가지를 점검하라. 첫째,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일상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라. 둘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얻기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셋째, 나와 파트너의 유머 감각이 비슷한지를 살펴라. 넷째, 파트너가 게임하는 모습을 관찰하라. 감춰진 모든 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에 믿을 만한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라. 7.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하라.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들으면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대화라고 강조한다. 대화 부족은 결혼 생활을 망치는 주범이다. 서로 간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8.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싸움을 피하려면 서로의 생각을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파트너의 의중을 재차 확인하라. 때로는 몸짓 등을 통해 상대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다. 부부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관계의 파멸을 막아주는 지름길이다. 9.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가정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받아주는 배우자도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곳을 퉁명스럽고 무례한 곳으로 만들게 된다.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춰라. 10.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적기를 누려야 한다. 이 단순한 협상의 법칙을 부부간에도 적용해보라. 나와 파트너가 언제 가장 대화가 잘 되는지 판단하고 너무 과열될 때는 잠시 물러나 휴지기를 가져라. 때로는 먹을거리를 서로 권하며 긴장을 해소해보라. 11. 관계를 파괴하는 3가지 위험 신호.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잠재적 요인 3가지를 조심하라. 첫째, 폭력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파트너가 내게 손찌검을 한다면 당장 떠나라. 둘째, 자꾸 통제하려 드는 강압적인 파트너도 위험하다. 셋째, 모욕감을 주고 욕을 일삼는 파트너라면 미련을 두지 마라. 12.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5가지 비결. 부부간의 대화 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다음에 5가지 비결을 참조하라. 첫째, 시간과 장소 등 대화의 규칙을 정한다. 둘째, 파트너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 셋째, 때로는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넷째, 항상 정직해야 한다. 다섯째, 편지를 써서 전한다. 효과 만점이다. 13. 아이는 부부주의를 도는 위성이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보다 자녀가 우선일 수 없다. 자녀가 뒷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파트너가 힘들면 자녀 양육도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행복한 부부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14. 일과 가정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가정은 안식처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오늘날 누구라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조용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서로를 위해 바깥의 일과 고민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방어 요새처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라. 15. 가깝고도 먼 시댁과 처가 사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게 마련이다. 하물며 배우자의 집안과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가족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어렵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배우자 집안보다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16. 각자 잘하는 일을 맡되 서로를 믿어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가사 분담 문제가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가사 노동을 둘러싼 갈등의 상당수는 부적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데서 비롯한다. 누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라. 그런 다음엔 믿고 맡겨라. 간섭하지 마라.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